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이가 드디어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노벨, 어떤 결심이냐고요? 노벨상에 도전한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에.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논문 쓸 실력은 안 되니까 현실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한 평화경제 실현. 이것이 아마 문재인이가 노벨 경제학상에 도전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를 말아먹더니만 이제는 평화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화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 이런 걸 우리가 들어봤지만 평화경제라는 말은 정말로 이거는 제가 경제학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지를 못한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예. 이 평화경제 실현을 해서 일본을 단순히 따라잡자. 여러분, 경제가 무슨 달리기 경주입니까? 예? 오늘 연습 좀 하면 누구하고 조를 잘 맞추면 대번에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경제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세상 전체에 이런 걸 경제라 대통령이 평화경제로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자 이런 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저항을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청와대에서 수석 김조은 새로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했죠.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운동하는 공직자들을 감찰하겠다. 네. 먼저 김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민정수석이 누구냐 하면은 간단하게 카이 사장이었습니다. 카이 사장 하다가 임명됐는데 이 카이 사장은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이죠. 어떤 사고로? 예. 그 작년에 그 해병대에서 있었던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락 사고의 당시에 카이 사장이었죠. 한국 항공우주산업. 예, 거기에 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도 그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품 결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 카이에서는 조종사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조종사의 실수다. 그게 이루어간 지 몇 초 만에, 그죠? 몇 초 만에 10m 정도 상공에서 바로 추락해버리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승무원 2명. 네. 여러분, 비행 헬기지만 조종사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귀한 인력들이 이제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자사에서 만든 헬기를 정비 후에 타다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 도리로 인해서도 찾아가고 그 조문을 하고 이게 맞죠. 근데 김조은이 새끼 이거는 조문도 안 했죠. 인간 아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자다 이겁니다. 근데 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암묵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수사하겠습니까? 그 수사가 끝나고 가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짜고치는 고수들이죠. 제가 들통날만 하니까 민정수석으로 가버리니까 검찰 수사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이사가 오늘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뭐냐? 공직자의 무사한 일과 책임이 삐든 기강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에 특별감찰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상자는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운동을 한 공직자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면, 그죠? 조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사회까지도. 완전히 이거는 정부의 비판 기능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라는 뭡니까?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이에요. 우리를 우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예. 2005년도부터
그 이천운동가 누구 때입니까? 노무현 때 아닙니까? 노무현 때. 노무현 때 그래도 우대해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 대한민국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건국 이후에 일본과 65년도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난 뒤에 그 관계를 쭉 보니까 이제는 한국을 일본 입장에서 이제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를 해가지고 15년 동안 그 특별대우를 받았단 말입니다. 특별대우를. 그러니까네, 특별대우에서 이번에 빼버린 거예요. 특별대우에서.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만 받던 그 특별대우를. 그게 무슨 보복입니까? 보복은 정당하게 거래하던 데서 상대가 마음이나 상했다든지, 상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뭔가를, 그거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부당하게 하는 것이 보복이죠. 부당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무슨 납득할 수 없습니까? 자기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협정도 깨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65년도에 체결된 한일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그 보상금,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보상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개별적 보상은 그 안에 다 포함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특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해찬이가 총리하고, 그죠?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이 지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또 새롭게 국고에서 6,700억 가까이를 또 한 6천여 명에게 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만큼 해줬으면 됐죠. 얼마를 더 해줘야 됩니까? 물론 그 안에도 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입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간의 재판 거래라고 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은 보석으로 지금 나오셨지만 그 수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 거래 사건. 그것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관이 볼 때 이게 그때 당시 이제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그 징용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최종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러한 지금 딱 일어나는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또는 기술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는 대한민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미 예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에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에 대한 협정, 강제징용에 대한 그것을 이제는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는 한일치유재단을 만들어서 10억 엔입니까? 어때? 10억 엔입니까? 그를 출연을 받아서 치유와 화해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치유화해 재단 10억 엔이면 한 100억 가까이 되죠. 100억 되죠. 100억.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그 재단을 파산해버렸잖아요. 예. 파산해버리고는 한 50% 정도 집행이 되고 50% 정도 남았다고 그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50%를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단을 파산해서 그 돈 돌려줘야지. 그죠? 그러면 그런 그 돈 차라리 압류해가지고 그 돈을 주면 되지. 왜 신일본 주철에 그러한 신일본 제철에 그러한 포스코 주식에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또 관계도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의 그 회사와 지금의 그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범 기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어쩌든가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것처럼 그죠?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이 반일 감정을 이 여기에 배치되는
운동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 한다면 감찰하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촛불정신 실현의 과제다라는 것이요. 실현의 과제다. 그래서 이 김종원 이 수석이 말하는 이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운동이 무엇인지 밝혀주지도 않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김 수석이 이야기하는 국민정서라는 것은 바로 촛불정신이 촛불정신, 그리고 반일정서죠. 반일정서. 이 김 수석이 취임이변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촛불정신 실현이 과제인데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사회가 나아가도록 종교,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촛불정신 실현이 과제인데 그죠? 차츰차츰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현실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뭐를 이용하겠다? 종교와 시민단체를 이용하겠다 이거였어요. 종교와 시민단체를 이용하겠다. 왜? 촛불 그 혁명할 때 말입니다. 빨갱이 종교인들 많이 갔잖아요. 빨갱이 승려들, 빨갱이 신부들, 또 이 땅에 있는 빨갱이 목사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예. 특히 김동호 같은 빨갱이 목사는 촛불 들고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그랬죠. 잘났다고. 예. 제가 전번 첫 번째 영상에서도 한번 그 김동호 목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저는 분홍이고요. 핑크. 예. 빨갱이입니다. 그 김수석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이 공직자를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공직자를 감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딱 조성하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직자 사회가 지주군도 조용하고 문비의 정가만 불러대겠죠. 네. 그런데 이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북한에서도 그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펜앤마이크에 있는 기사입니다. 북한 촛불의 힘으로 일본 사죄 받아내고 굴욕관계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관영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한국의 반일 집회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전하며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굴욕관계를 청산하자라고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한국을 뒤흔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나 어떠한 난동 같은 일들의 변화 왜 북한에 꼭 함께 할까요? 여러분 5.18 옛날에는 우리는 5.18 사태라 그랬죠. 5.18 사태. 5.18 폭동입니다. 5.18을 왜 북한에서 기념합니까? 5.18 철도, 5.18 공장, 5.18 무슨 훈장 이런 거. 왜 북한이 기념을 해요, 5.18을? 안 그렇습니까? 순수한 광주 항쟁운동이라면서요. 근데 왜 5.18을 북한에서 5.18 정신을 이어받자 했었고, 왜 그런 거가 왜 나와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결국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었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남한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정신을 우리 북한에서 본받아서 남한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적가 통일하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5.18에 깊숙이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사를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만은 박사님의 시스템 클럽을 통해서 5.18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조선 단체 일본의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경제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촛불 투쟁에 걸기하다라는 제목에서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조선 전 지역의 6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일본의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경제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촛불 투쟁에 걸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남조선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남조선 경제에 대한 기습 공격이자 수출 규제 조치에 이은 2차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발표문이나 북한에서 바라보는 발표문이나 똑같아요. 남조선 경제에 대한 기습 공격이다. 네. 또 수출 규제 조치에 이은 2차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 지역적인 집중 촛불 투쟁에 모든 시민들이 제2 해방의 날을 이룬다는 각오로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관철하고 굴욕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의힘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세요. 북한에서도 촛불을 통해서 그죠? 반일 운동을 선동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는 북한과 손잡고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자 이야기하고 단번에 따라잡을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런데 이 짜고 치는 고수도에 누가 높은 자리에서 지휘할까요? 누가? 예. 말 안 해도 알죠? 말 안 해도. 예.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봐야 될 것은 왜 이 정부가 이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에 목을 매달까?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빨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베트남의 공산화 작업이 자기한테는 깊은 희열을 줬죠. 그 희열을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그 희열을 이제는 몸소 체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기간 동안에 반드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뭡니까? 네? 한 정부의 두 체제, 중국처럼. 홍콩, 그거는 이제 홍콩은 영국에서 반환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두 체제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홍콩을 무력으로 지금 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문재인이가 노벨 경제학상에 도전한다 그랬죠. 네, 노벨 경제학상에. 그래서 문재인이가 실험하고자 하는 노벨 경제학상,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한 평화경제 실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하고 북한과 손잡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화는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왜 경제학상에 도전하는지 알겠죠? 이것이 성취가 되면 노벨 경제학상 받게 되지 않을까요? 멀쩡한 나라를 망하게 해서 사회주의로 이끄는, 그것이 그가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미암아 평화경제가 실현되니까 이러이러한 사태가 나더라. 그래서 전 세계인에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허황된 이 경제 이론도 아니죠. 지어낸 말이지만 허황된 말들이 나라를 이렇게 패망으로 이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러한 자가 있으면 즉각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한테 수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리 노벨상이 없다 하더라도 김대중가 돈을 주고 노벨 평화상을 샀다는 속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우리가 노벨상에 목말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빨갱이들의 손으로부터. 멸종의 그날까지 화이팅!